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예쁜 누나 문귤입니다. 먼저 책을 읽기에 앞서서 지난 업로드였던 4화를 읽을 때 중간에 녹음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일이 일어났죠. 그것 때문에 제 읽기를 듣다가 맥이 끊겼을 분들께 사과드리고 오늘은 그때 녹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그 지점부터 쭉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사과드려요.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가 흘러갔다. 어느 날 아침 나는 꽃을 들고 선생님 앞에 나타났다. 선생님은 감동해서 나를 신사라고 불러주었다. 민기뉴, 그게 무슨 말인지 아니? 신사는 왕자처럼 점잖은 사람이야. 나는 점점 더 수업에 재미를 붙였고 공부도 더 열심히 했다. 학교에서는 나를 욕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글로리아 누나는 내가 서랍 속에 악마를 가둬두고 딴 아이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너도 내가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민기뉴?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래? 그렇다면 비밀 한 가지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말하지 않을래. 나는 민기뉴에게 화가 나서 나와버렸다. 그러나 민기뉴는 내 화가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비밀이란 내가 밤에 벌일 일에 관한 것이었다. 조바심에 찬 내 심장은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듯 세차게 두근댔다. 공장에 사이렌이 울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여름에는 낮이 밤을 천천히 끌어오는 것 같았다. 저녁 식사 시간도 천천히 다가왔다. 나는 뱀 장난도 다른 장난도 칠 생각을 않고 대문 앞에 얌전히 앉아 엄마를 기다렸다. 잔디라 누나가 이상하게 여기고 풋과일을 먹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다. 엄마의 모습이 길 모퉁이에 보였다. 분명 엄마였다. 이 세상 누구도 엄마와 닮은 사람은 없다. 나는 벌떡 일어나 달려갔다. 다녀오셨어요, 엄마? 나는 엄마의 손에 입을 맞췄다. 거리의 희미한 불빛 아래 엄마의 피곤한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다. 엄마, 오늘 일 많이 하셨어요? 그래, 방적기가 어찌나 열을 뿜어대는지 견디기가 힘들었다. 바구니 저 주세요. 엄만 피곤하시잖아요. 나는 빈 도시락이 든 바구니를 받아들었다. 오늘도 장난 많이 쳤니? 조금요, 엄마. 그런데 우리 제재가 웬일로 날 마중 나왔을까? 엄마는 뭔가 눈치챈 것 같았다. 엄마는 그래도 아주 조금은 절 사랑하시죠? 다른 애들과 똑같이 너를 사랑해요. 그런데 왜? 엄마, 나르딘유가 누군지 아세요? 안짱다리의 조카 말이에요. 엄마는 빙그레 웃었다. 알 것도 같다. 엄마, 그 애 엄마가 그 애한테 양복을 해주셨던 게 있거든요. 아주 멋져요. 초록에 하얀 줄이 있는 거요. 목까지 단추를 잠그는 조끼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걔한테 작아졌대요. 그리고 그 애한테는 그걸 물려줄 동생도 없고요. 그래서 팔려고 한대요. 엄마가 사주실래요? 아이고 얘야, 우리 형편이 어렵잖니. 돈은 2번에 나눠서 내도 된대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품삯은 내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전당포 주인 작고비 하는 말을 되풀이했다. 엄마는 잠시 계산을 하는 것 같았다. 엄마, 난 우리 반에서 공부를 가장 잘해요. 선생님이 그러는데 내가 우등상을 탈 거래요. 사주세요, 엄마. 새 옷을 입어본 지 얼마나 오래된 줄 아세요? 엄마가 계속 잠자코 있어서 나는 더욱 조바심이 났다. 생각해보세요, 엄마. 그 옷이 아니면 생전 시인의 옷을 못 입어볼 거예요. 그걸 사주시면 랄라 누나가 비단 헝겊 조각으로 이렇게 큰 나비 넥타이를 만들어줄 거예요. 알았다, 얘야.
일주일 동안 밤일을 해서라도 사주마. 나는 엄마의 손에 키스를 했다. 그리고 그 손에 내 얼굴을 댄 채 집까지 왔다. 이렇게 해서 난 시인의 옷을 입게 되었다. 어찌나 멋져 보였는지 에드문드 아저씨는 나를 데리고 사진을 찍으러 가주었다. 학교, 꽃, 꽃, 학교. 고도프레두가 우리 교실로 찾아오기 전까지는 모든 일이 순조로웠다. 고도프레두는 양해를 구하고 들어와 세실리아 파임 선생님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눴다. 내가 알 수 있었던 건 단지 그가 병에 꽂힌 꽃을 가리키는 것뿐이었다. 그가 나갔다. 선생님은 슬픈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수업이 끝나자 선생님은 나를 불렀다. 제제, 할 얘기가 있다. 잠깐 남아있어라. 선생님은 한없이 핸드백을 뒤적였다. 마치 내게 말을 꺼낼 용기를 핸드백 속의 물건들 사이에서 찾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결단을 내린 듯 입을 열었다. 제제, 고도프레두가 너에 대해 아주 나쁜 얘기를 하더라. 그게 사실이니? 나는 머리를 끄덕였다. 꽃에 관한 얘기죠? 그렇죠, 선생님? 왜 그런 짓을 했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르지뉴 집 정원으로 갔어요. 대문이 열려 있어서 재빨리 들어가 꽃을 하나 꺾었어요. 하지만 그곳엔 꽃이 엄청 많아서 표시도 나지 않아요. 그래도 그렇지. 그건 옳은 일이 아니야. 더 이상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큰 도둑질이 아니라도 아무튼 도둑질은 도둑질이야. 아니에요, 선생님. 안 그래요. 이 세상은 하느님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느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꽃들도 하느님 거예요. 내가 조리 있게 대꾸하자 선생님은 깜짝 놀랐다. 선생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집에는 정원이 없어요. 꽃을 사려면 돈이 들고요. 그리고 전 선생님 벽만 늘 비어있는 것이 마음 아팠어요. 선생님은 마른 침을 삼켰다. 가끔 선생님께선 생크림빵을 사라고 저한테 돈을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매일 주고 싶어도 네가 종종 사라져 버렸어. 전 매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간식을 가져오지 못하는 다른 애들이 있으니까요. 선생님은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나 몰래 슬쩍 눈물을 닦았다. 선생님, 올빼미를 못 보셨어요? 올빼미가 누군데? 저만큼 작은 흑인 여자예요. 꼭대기에 머리를 틀어 끈으로 묶은 애요. 아, 도로틸리아 말이구나. 네, 선생님. 도로틸리아는 저보다 더 가난해요. 다른 여자애들은 그 애가 깜둥이인데다 가난뱅이라서 같이 놀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앤 매일 구석에 혼자 웅크리고 앉아있어요. 전 선생님께서 주신 돈으로 산 생크림빵을 그 애하고 나눠 먹었어요. 선생님은 이번엔 아주 오랫동안 코에 손수건을 대고 있었다. 선생님께서 가끔 저 대신 그 애한테도 돈을 주셨으면 좋았는데. 그 애 엄마는 남의 집 빨래를 하세요. 애들이 11명이나 된대요. 게다가 모두 아직 어리고요. 우리 진진이 할머니께서도 토요일마다 그 애 집에 쌀과 콩을 갖다 주시며 돕고 계세요. 저도 엄마가 작은 것이라도 더 가난한 사람과 나눠야 한다고 하셔서 제 생크림빵을 나눠 먹은 거예요. 이제 선생님의 눈물은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전 선생님이 우시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꽃을 훔치지 않고 공부만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할게요. 그게 아니다, 제제. 이리 와봐라. 그러고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넌 정말 고운 마음씨를 가졌으니까 나하고 약속 하나 하자, 제제. 약속할게요.
하지만 선생님을 속이고 싶진 않아요. 전 마음씨가 곱지 않아요. 선생님께서는 집에서 제가 어떤지 모르셔서 그러세요. 상관없어. 내겐 네가 아주 고운 애란다. 앞으론 네가 꽃을 가져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얻어오는 거라면 모르지만 말이다. 약속하겠니? 약속해요, 선생님. 하지만 병은요? 늘 비어 있어야 하나요? 이 병은 결코 비어 있지 않을 거야. 난 이 병을 볼 때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내게 이 꽃을 갖다 준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나의 학생이라고. 그럼 됐지? 이제 선생님은 미소를 보였다. 그리고 내 손을 놓으며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가봐라. 황금 같은 마음씨를 가진 아이야. 4화를 읽었고요. 이제는 5화. 네가 감옥에서 죽는 것을 보겠어. 엄청 무시무시한 제목이죠? 과연 이런 무시무시한 제목에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는 5화를 읽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 가장 쓸모있는 것은 요일이었다. 나는 그 사람이 요일의 왕인 화요일에 온다는 것을 알았다. 나중에는 그가 한 주 화요일은 역 건너편 동네로, 그 다음 주에는 우리 동네로 온다는 것도 알아냈다. 그래서 나는 화요일마다 수업을 빼먹었다. 똑똑한 형조차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주 조심했다. 그렇지 않으면 집에다 일러 바치지 못하도록 구슬을 바쳐야 했기 때문이다. 아직 시간이 일렀다. 그는 교회 종이 9시를 쳐야 나타났기 때문에 나는 그동안 거리를 한 바퀴 돌았다. 물론 눈에 띄일 위험이 없는 거리만 골라다녔다. 우선 교회에 들어가 성인들의 초상화를 구경했다. 촛불이 곳곳에 켜 있어서 벽에 걸린 그림들이 약간 무서워 보였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성인들도 번쩍거렸다. 늘 꼼짝 않고 서 있는 성인이 되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내가 성물 보관소를 보고 있을 때 자카리아스 씨는 촛대에 초를 갈고 있었다. 그는 타다 남은 초들을 상 위에 수북이 쌓아두었다. 안녕하세요, 자카리아스 아저씨?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안경을 코끝에 내려놓은 뒤 코를 킁킁거리며 뒤돌아봤다. 잘 있었니, 얘야? 제가 도와드릴까요? 나는 타다 남은 초들을 집어삼킬 듯 바라보았다. 방해만 될게야. 오늘은 학교 안 가니? 갔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안 오셨어요. 이가 아프시대요. 아, 그래. 그러고는 돌아서서 안경을 다시 콧등에 얹었다. 너 몇 살이냐, 얘야? 5살이요. 아니, 6살이에요. 아니, 6살이 아니라 5살이에요. 그러니까 5살이냐, 6살이냐? 학교를 다닌다는 것을 생각하고 거짓말을 했다. 6살이에요. 6살이면 교리문답을 배우기에 딱 알맞은 나이인데. 저도 배울 수 있어요? 그럼 왜 못해?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오거라. 오겠니? 봐서요. 아저씨께서 타다 남은 초에 주시면 올게요. 그 초 도막으로 뭘 하게? 악마가 또 나를 충동질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말았다. 연줄에 치라 그러고요. 그러면 줄이 단단해지거든요. 그럼 가져가거라. 나는 초 도막을 끌어모아 책과 구슬이 들어있는 가방에 집어넣었다. 그렇게 신이 날 수가 없었다. 고맙습니다, 자카리아스 아저씨. 목요일이라는 걸 명심해라. 알았지? 나는 날듯이 뛰어나왔다. 아직 시간은 여유가 있었다. 나는 카지노 앞으로 달려갔다. 사람의 왕래가 뜸한 틈을 타 거리를 가로질렀다. 그리고 잽싸게 입는 힘을 다해 길바닥에 초치를 한 다음 다시 돌아와 카지노의 닫힌 문 앞 길거리에 앉아 기다렸다. 멀찍이 떨어져 맨 처음 넘어지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고 싶었다.
기다리다 못해 거의 맥이 빠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철커덕 심장이 덜컥거렸다. 난자아제나의 엄마인 꼬리냐 아줌마가 한 손에는 손수건을, 다른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문을 나서서 교회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맙소사! 그 아줌마는 엄마의 친구였고 글로리아 누나의 친구인 난자아제나의 엄마였다. 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길 모퉁이까지 힘껏 달려갔다가 거기에 멈춰서 바라보았다. 아줌마는 바닥에 나뒹굴며 욕을 퍼부어댔다. 아줌마가 다쳤는지 보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욕을 해대는 것을 보니 살짝 긁힌 정도인 것 같았다. 이 주위를 알짱거리는 못된 놈들짓일 거예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등 뒤에서 어떤 손 하나가 내 책가방을 잡아챘다. 제제, 저거 네 짓이지? 응? 불꽃머리 오를란도 씨였다. 오랫동안 우리 이웃이었던 사람이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너야 아니야? 우리 식구들한테 이르지 않으실 거죠? 이르지 않으마. 그런데 제제, 이리 와봐라. 이번 일은 이 아줌씨가 수다쟁이라서 눈 감아주는데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누군가의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어. 내가 세상에서 가장 고분고분한 표정을 짓자 그는 나를 놓아주었다. 나는 그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시장 근처를 돌아다녔다. 로젠베르그 시내 빵집 앞을 지날 때는 상냥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로젠베르그 아저씨? 그는 그저 쌀쌀하게 안녕이라고 대꾸할 뿐이었다. 과자 조각도 주지 않았다. 망할 놈의 자식. 내가 랄라 누나랑 있을 때만 그런 걸 주다니. 아, 저게 그 사람이다. 바로 그 순간 시계가 9시를 알렸다. 그는 절대 늦는 법이 없었다. 나는 거리를 두고 그의 뒤를 쫓았다. 그는 프로그레수 거리로 접어들어 모퉁이에 멈춰섰다. 그리고 보따리를 내려놓고 왼쪽 어깨에 조끼를 얹었다. 아, 체크무늬 셔츠도 어쩌면 저렇게 멋있는지. 나도 크면 꼭 저런 셔츠만 입어야지. 목에는 빨간 머플러를 두르고 있었다. 그는 모자를 뒤로 젖히고 굵은 목소리로 거리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 신곡이 왔어요. 바이아 사람의 목소리는 매우 아름다웠다. 금주의 히트곡은 클라우디오 노르입니다. 슈쿠 비올라의 최신곡 용사도 있습니다. 비센치 셀레스티노의 최신 히트곡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최신 음악을 배워보세요. 노래하는 듯한 그의 말투는 나를 황홀케 했다. 나는 그가 파니를 불러줬으면 하고 생각했다. 그가 부르는 노래를 나는 따라 배웠다. 네가 감옥에서 죽는 것을 보겠어. 대목에 이르면 너무 멋진 나머지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그는 큰 목소리로 클라우디 오노르를 부르기 시작했다. 망게이라 언덕의 삼바 축제에 갔다네. 흑백 혼혈 여인 하나가 내 마음을 뺏어샀네. 하지만 다시는 가지 않으리. 얻어맞을까 무서워. 힘이 장사인 남편이 날 죽일지도 몰라. 클라우디 오노르처럼 되지는 않을 거야.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고 그는 부두 일꾼이 되었지. 그는 노래를 멈추고 다시 손님을 모으기 시작했다. 자, 이일도스땅에서 400헤이스까지 온갖 악보가 있습니다. 60여 곡의 신곡이 수록되어 있어요. 최신 탱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파니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혼자였는데 이웃을 부를 틈도 없이 넌 인정사정 없이 그녀를 찔렀지. 그 다음 대목에 이르자 그의 목소리는 굳은 마음도 녹일 만큼 부드럽고 달콤하고 애절해졌다. 가엾디 가여운 착한 그대 파니여. 너의 고통을 하느님께 빌겠어. 네가 감옥에서 죽는 것을 보겠어. 그렇게 인정사정 없이 그녀를 찌른 너. 가엾디 가여운 착한 그대 파니여.
사람들은 나와서 고르지도 않고 무작정 악보를 사갔다. 악보에 실린 파니의 사진 때문에 나는 그의 곁에 거의 달라붙어 있다시피 하였다. 그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내게 돌아섰다. 하나 사려고? 아니요, 돈이 없어요. 그런 것 같더라. 그는 보따리를 둘러매고 다시 소리치며 걸어갔다. 왈츠곡 용서가 있습니다. 왕의 밤보다 더 많이 불리는 최신 탱고 담배를 피우며 기다리리와 젊은이여 안녕도 있습니다. 도시에선 탱고 하늘의 빛이 최고 인기예요. 아름다움 그 자체지요. 가사가 얼마나 멋있는지 보십시오. 그는 가슴을 펴고 노래를 시작했다. 당신의 눈빛은 하늘을 닮았어요. 은하계에 빛나는 별들의 광채를. 맹세코 그런 빛은 하늘에도 없어요. 당신의 눈빛처럼 매혹적인 눈빛은. 오, 내 눈을 보아요. 달빛 파도 속에 이루어진 슬픈 사랑의 이야기를 기억해요. 슬픈 사랑을 말없이 보여주는 당신의 눈빛. 그는 노래 몇 곡을 더 소개하고 악보를 팔았다. 다시 나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나를 손가락으로 불렀다. 이리 와봐라 꼬맹아. 나는 배시시 웃으며 그의 말을 따랐다. 계속 따라다닐래 아니면 관둘래? 따라다닐래요. 아저씨처럼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는 약간 우쭐해하며 긴장을 누그러뜨렸다.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넌 꼭 찰거머리 같단 말이야. 전 아저씨가 비센치 셀레스티 누나 슈코 비올라보다 노래를 더 잘하는지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역시 더 잘 부르세요. 그는 입이 찢어져라 웃었다. 그 사람들 노래를 들은 적이 있냐, 꼬맹아? 네, 아다우토루스네 아들 집에 있는 전축으로 들었어요. 아마 그 전축이 낡았거나 바늘을 못 쓰게 돼서 그랬을 거다. 아니에요. 전축은 산지 얼마 안 된 거였어요. 진짜 아저씨가 더 잘 부르세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얘기해봐. 제가 계속 아저씨랑 함께 다니는 거예요. 아저씨가 악보가 얼마인지만 가르쳐 주세요. 노래는 아저씨가 하고 악보는 제가 파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린애한테 사는 것을 더 좋아하거든요. 나쁜 생각은 아닌데 꼬맹아.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보자. 네가 원한다면 좋지만 난 내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 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럼 왜? 노래하는 게 좋아서요. 노래 배우는 것이 좋아요. 전 이 세상에서 파니가 가장 멋진 노래라고 생각해요. 아저씨가 악보를 많이 팔고 나면 아무도 사가지 않는 낡은 악보나 하나 주세요. 우리 누나 갖다 주게요. 그는 모자를 벗어 아주 짧은 머리를 긁적였다. 제겐 글로리아라는 처녀가 다 된 누나가 있어요. 누나한테 줄 거예요. 그럼 됐어요. 그래, 가자. 그 후로 우리는 함께 노래하며 악보를 팔게 되었다. 그가 노래를 부르면 나는 그것을 따라 배웠다. 정오가 되자 그는 생각에 잠긴 모습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런데 넌 점심 먹으러 집에 안 가니? 일 끝나면요. 그는 다시 머리를 긁적거렸다. 날 따라와. 우리는 세레스 거리의 상점에 앉았다. 그는 보따리 밑바닥에서 샌드위치를 꺼냈다. 그리고 허리춤에서 무시무시한 칼을 빼 샌드위치를 한 조각 잘라 내게 주었다. 그리고 사탕수수로 만든 술을 한 잔 시켜 마시고는 간식과 함께 마실 레몬주스 2병을 시켰다. 그는 간식을 깐식이라고 발음했다. 샌드위치를 입에 가져가면서도 눈으로는 나를 바라보았다. 아주 만족스러운 눈빛이었다. 이봐 꼬맹이, 넌 내게 행운을 가져다 주었어. 내 주위에도 너 같은 배 볼록 나온 꼬맹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죽어도 못했었거든.
그는 레몬 주스를 벌컥벌컥 마셨다. 너 몇 살이냐? 5살이요. 아니 6살이요. 아니 5살이야. 6살이야. 아직 6살이 안 됐어요. 아무튼 넌 참 영리하고 착한 아이다.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도 함께 일해도 되나요? 그는 한바탕 웃었다. 너만 좋다면 당연히 좋지요. 그래도 누나랑 먼저 의논해 보고요. 누나도 이해할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역 건너편에 갈 생각을 하니 무척 신이 났다. 내가 그쪽으로 간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 저는 화요일마다 아저씨를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한 주는 오시고 한 주는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찻길 건너편으로 가시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죠. 너 굉장한 아이로구나. 이름이 뭐냐? 제제예요. 난 아리오발두다. 자, 악수. 그는 죽을 때까지 친구가 되자면서 못 박인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글로리아 누나를 설득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제제,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그러면 수업은 어떡하고? 나는 누나에게 공책을 보여주었다. 내 공책은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다. 성적도 매우 좋았다. 산수 공책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누나, 강독은 내가 1등이야. 그래도 누나는 망설였다. 우리는 똑같은 것을 6개월 내내 반복한단 말이야. 멍텅구리 당나귀라도 충분히 배울 만한 시간이야. 누나가 피식 웃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제제? 진짜야, 누나. 노래를 배우면 훨씬 더 많이 배워. 내가 새로 배운 낱말 좀 들어볼래? 나중에 에드문드 아저씨가 다 설명해줬어. 잘 들어봐. 부두일꾼, 천성계, 은하계, 비통하다. 그리고 있잖아. 일주일에 하나씩 누나한테 악보를 가져다주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노래도 가르쳐줄게. 그래도 문제야. 화요일마다 네가 점심 먹으러 오지 않는 걸 아빠가 눈치채시면. 아빠는 절대 눈치 못 채셔. 어쩌다 물으시면 거짓말하면 되지 뭐. 진진이 할머니 댁에서 먹는다고 하던가 난제아제나한테 심부름 보내서 거기서 먹는다고 하면 되잖아. 맙소사. 지어낸 말이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그 아줌마가 그 일이 내가 한 일이라는 걸 안다면. 누나는 결국 허락해 주었다. 내 심한 장난도 막을 수 있고 따라서 매 맞는 횟수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 후 수요일마다 오렌지 나무 밑에 앉아 누나에게 노래를 가르쳐주는 것도 즐거운 일이었다. 나는 애타게 화요일을 기다렸다. 이제는 아예 역까지 나가서 아리오발도 아저씨를 기다렸다. 기차를 놓치지 않는 한 그는 8시 반에 도착했다. 나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다 구경했다. 빵집 앞을 지나는 것도 재밌었고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역 계단을 구경하는 것도 좋았다. 거기야말로 구두 닦기 하기에 적당한 장소였다. 그러나 글로리아 누나는 그것은 허락하지 않았다. 경찰들이 쫓아와 구두 닦기 통을 빼앗아 갈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기차가 다녔기 때문이다. 기찻길을 건널 때는 그곳이 다리 위라 하더라도 아리오발도 아저씨의 손을 잡고서만 건널 수 있었다. 그가 저쪽에서 가쁜 숨을 내쉬며 오고 있었다. 파니 이후 그는 내가 사람들의 취향을 잘 알아맞힌다고 굳게 믿었다. 우리는 공장 정원 맞은편 역 담장에 앉았다. 그는 히트곡 악보를 펼쳐놓고 노래의 첫 구절을 내게 불러주었다. 내가 별로라고 하면 다른 곡으로 바꿨다. 이건 신곡이야, 말괄량이. 그는 노래를 불렀다.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그는 마지막 소절을 다시 불렀다. 이거예요, 아저씨. 그리고 여기에다 판이랑 탱고 몇 곡을 더 부르면 몽땅 팔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햇빛과 먼지가 가득한 거리로 나섰다.
우리는 여름을 알리는 즐거운 새들이었다.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아침에 창문을 열었다. 이번 주, 이번 달 올해의 히트곡을 소개합니다. 바로 시쿠비올라가 부른 말괄량이입니다. 푸른 산 봉우리에 은빛달이 떠오르고 세레나데의 노랫가락은 창가를 지나 연인의 잠을 깨우네. 사랑의 노랫소리를 은은한 기타 선율에 실어 가슴에 싹튼 마음을 그대에게 고백하리라. 그가 노래를 잠시 멈추고 머리를 2번 흔들어 내게 신호를 보내면 나는 아주 가녀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나의 넋을 앗아간 아름다운 여인이여, 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대를 제단 위에 받들어 모시리라. 그대는 내 꿈속의 영상, 나의 등불이라네. 그대는 말괄량이 일할 필요가 없다네. 정말 대단했다. 아가씨들이 악보를 사러 달려나왔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들 사갔다. 나는 400헤이스와 500헤이스짜리 악보를 팔 때가 좋았다. 아가씨들이라면 무슨 악보를 사갈 것인지도 알아맞힐 정도였다. 아가씨, 잔돈 여기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사탕이나 사 먹어라. 나는 아리오발두 아저씨의 말투까지 흉내냈다. 정오가 되면 언제나처럼 가장 가까운 식당으로 가서 꿀떡 샌드위치를 개걸스레 먹었고 가끔 오렌지 소다수나 까치밥나무 열매 소다수를 함께 마시기도 했다. 나는 주머니에서 거스름돈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쳐놓았다. 여기 있어요, 아저씨. 그리고 그의 앞으로 동전을 밀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넌 참 멋진 아이로구나, 제제. 아저씨, 아저씨는 왜 저를 꼬맹이라 부르세요? 내 고향 바이아주에선 너처럼 아주 작은 아이를 그렇게 부른다. 그는 머리를 극적인 후 트림을 하려고 손을 입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내게 양해를 구하고 이쑤시개를 집어들었다. 그러나 동전은 여전히 짚지 않았다. 제제, 내가 생각해봤는데 오늘부터 거스름돈은 네가 가져라. 어차피 우리는 듀엣이니까. 듀엣이 뭔데요? 2 사람이 같이 노래하는 걸 말하지. 그럼 이걸로 늘어진 마리아 젤리를 사 먹어도 돼요? 돈은 네 거야. 네가 알아서 해. 고맙소, 친구. 그는 내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젤리를 먹으며 그를 쳐다보았다. 진짜 우리가 듀엣인가요? 이제부터는 그렇단다. 그럼 제가 파니에 나오는 마음 부분을 불러도 돼요? 아저씨가 앞부분을 힘차게 부르시면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목소리로 마음 부분을 부를게요. 나쁜 생각은 아닌데, 제제. 그럼 점심 먹고 나서는 파니로 시작해요. 아주 재수가 좋을 거예요. 내리쬐는 햇볕 아래에서 우리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는 파니를 부르고 있었다. 얼굴에 하얗게 분을 칠한 열성 신도 같은 모습의 마리아 다 펜냐 아주머니가 양산을 쓰고 다가왔다. 그녀는 우리가 부르는 파니를 서서 듣고 있었다. 아저씨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지 걸으면서 부르자고 내 옆구리를 쿡 찔렀다. 무슨 상관이야. 난 파니의 마음 부분에 푹 빠져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마리아 다펜냐 아주머니는 양산을 접더니 양산 끝으로 구두 끝을 톡톡 쳤다. 내가 노래를 마치자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소리쳤다. 잘한다, 잘해. 어린애가 이런 부도덕한 노래를 부르다니. 부인, 제 일은 부도덕한 일이 아닙니다. 정직한 일이기에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아저씨가 그렇게 화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도 물러설 기세가 아니었다. 볼만할 것 같았다. 이 애가 당신 아들이요? 불행하게도 아닙니다, 부인. 그럼 조카나 친척이라도 되나요?
친척도 아닙니다. 몇 살이죠? 6살입니다. 그녀는 의심스럽다는 듯이 나를 훑어보았다. 그래도 단념하지 않았다. 어린애를 착취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은가요? 착취라니요, 부인. 저 애가 원하고 좋아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게다가 난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요. 안 그러냐? 나는 머리를 끄덕여 보았다. 나는 한바탕 붙고 싶었다. 내 마음 같아선 그녀의 배를 머리로 들이받아 바닥에 꽝 하고 넘어뜨리고 싶었다. 어쨌든 무슨 조치를 취할 테니까 각오하세요. 신부님께 말씀드리고 아동 담당 판사에게도 얘기하겠어요. 경찰에도 갈 거고요. 여기까지 얘기한 그녀가 갑자기 입을 다물고 겁에 질려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리오발도 아저씨가 그 무시무시한 칼을 뽑아들고 그녀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그녀가 기절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어디 가보시지, 부인. 지금 당장 가보셔. 나 원래 아주 착한 놈인데 남의 사생활에 간섭하는 수다쟁이 마녀들만 보면 혀를 자르는 나쁜 버릇이 있다고. 그녀는 빗자루처럼 뻣뻣해져서 걸어가다가 멀리서 돌아서더니 양손으로 우리를 가리켰다. 어디 두고 보자고. 꺼져, 수다쟁이 마녀야. 그녀는 양산을 다시 펴 쓰더니 굳은 걸음으로 길 저편으로 사라졌다. 해질 무렵 아리오발도 아저씨는 하루벌이를 계산했다. 전부 팔았다. 제제, 네 말이 맞았어. 넌 내게 행운을 가져다 주었어. 나는 마리아 다펜냐 아주머니 생각을 했다. 그 아줌마가 정말 무슨 일을 저지를까요? 저지르긴 뭘 저질러. 아니야, 제제. 기껏해야 신부님께 일러 바치고 말겠지. 그러면 신부님은 그냥 모르는 척 하세요, 마리아 여사. 북쪽 사람들은 장난으로 그런 말을 하진 않아요 라고 충고하실 거야. 그는 돈을 주머니에 넣고 보따리를 둘둘 말았다. 그리고 늘 그러듯이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꾸깃꾸깃한 악보를 하나 꺼냈다. 이건 누나 갖다 줘라. 그리고는 기지개를 켰다. 오늘은 아주 대단한 날이었어. 우리는 잠시 앉아서 휴식을 취했다. 아리오발도 아저씨, 응? 수다쟁이 마녀가 뭐예요? 낸들 알겠니? 화가 나니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야. 그리고 기분 좋게 웃어댔다. 진짜 찌르라고 하셨어요? 아니, 겁만 줄 작정이었어. 찔렀더라면 창자가 나왔을까요? 아니면 인형 속에 든 지푸라기들이 나왔을까요? 그는 웃으며 내 머리를 정답게 쓰다듬어 주었다. 정말 알고 싶니, 제제? 아마 똥이 나왔을 거야. 우리 둘은 함께 웃었다. 전혀 걱정할 것 없다, 절대. 난 사람을 죽일 정도로 대범한 사나이가 아니야. 병아리도 못 죽이는걸. 난 우리 마누라한테도 꼼짝 못해. 빗자루로 맞고 살 정도라니까. 우리는 일어나 역으로 향했다. 그리고 나와 악수를 하며 말했다. 만약을 위해 한동안 이 거리에는 오지 말자. 그리고 내 손을 더욱 꽉 잡았다. 다음 주 화요일에 보자고, 친구. 그가 층계를 천천히 올라가는 동안 나는 머리를 끄덕여 보였다. 계단 꼭대기에서 그가 외쳤다. 제제, 넌 천사야. 나는 손을 흔들어 보였다. 그리고 웃기 시작했다. 천사요? 아저씨가 아직 저를 몰라서 그래요. 자, 이렇게 5화를 읽어서 1부가 끝났습니다. 다음 읽을 부분부터는 2부고요. 2부 제목은 아기 예수는 슬픔 속에서 태어났다입니다. 1부를 마쳤네요. 오늘 1부의 마지막 내용에서는 제제와 아리오발도 아저씨가 친구가 되는 이야기가 나왔네요.
화요일마다 학교를 땡땡이 치면서 악보를 팔러 나가는데 거기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인 파니를 듣고 부르고 배우고 하면서 악보를 파는 그런 제재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파니라는 노래를 좋아하네요. 어떤 노래일까 제 마음속에서 상상하면서 읽어봤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일 것 같아요. 아까 그 제목, 사화의 제목, 그 무시무시한 제목 있었잖아요. 네가 감옥에서 죽는 걸 보겠어. 그것도 노래 가사였네요. 자, 이렇게 사화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2부의 첫 1화 박쥐라는 그 1화를 들려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